네, 사건 큐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임과 옵티머스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개 펀드 사기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일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외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설립자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과연 그 실체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같은 사건인 줄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저도 이거 들여다보기 전에는 뭐야 이거 같은 게 아니었네 라는 이제 그 착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게 워낙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또 상황이라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서 어떤 사건인지 두 사건에 대한 정리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사건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초대형 금융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이 펀드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판매할 때 제대로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안정적이다라고 속여서 이 부실하다고 고지하지 않은 사기성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5%에서 8%에 이르는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판매를 했지만 실제로 판매 중단 상태에 이뤘고 환매가 금지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투자자들의 투자한 돈은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옵티머스 관련돼서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판매하면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펀드다, 사모펀드다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비상장사의 사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건실하지 않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부실 투자, 사실상 투자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환매 중단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예. 각각 굉장히 많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피해액만 1조 원대가 각각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피해자 중에는 일반 서민도 있지만 특히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공사들도 현재 포함되고 있어서 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피해가 늘 때까지 금융당국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이런 예.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선 양쪽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범격으로 그 피의자로 지목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구속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해외 도주에서 지금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 제외하고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정치권에서 내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주범들이 과연 독립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냐 아니면 정관계에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사기 행각을 하는데 도움을 얻었거나 또는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예.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 아니냐. 정관계 로비에 대한 문제로 다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된 데는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담했다라는 윤모 변호사로서 옵티머스 사내이사가 있는데 그 예. 배우자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의 남편이었다. 이런 점도 지적되고 있고 예. 또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이 쓴 문건 중에 관련된 여건 또 정부 관계자들의 실명들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예. 혹여나 이 과정에서 어떤 권력형 게이터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정관계 이사가 연루돼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두 사건 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에서는 투자자들은 믿고 투자했는데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주제 다루기 전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라임 사태를 좀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라임 사태의 경우에는 김봉현 전 스탑 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강기정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꼭 강 전 수석뿐만 아니라 정관계 로비를 전반적으로 하지 않았겠니라는 의혹을 야권에서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주범이라고 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인데 이분이 재판에 나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제 본인이 직접 전달했다고 얘기하진 않았고
그 밑에 이제 대표가 한 분 있어요. 이강세 대표라고. 이분이 이제 광주 MB 사장도 했던 분인데 예. 이분을 통해서 강기정 전 수석의 돈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제 본인의 발언의 취지를 보면 이강세 전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고 이강세 전 대표가 강기정 수석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강기정 수석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어제 고소를 했잖아요. 네네. 맞고소를 했는데 고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증 첫 번째, 법정이나 잘못된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명예훼손이다. 이 두 가지로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한 상태고요. 강기정 수석이 이제 모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강세 전 대표라는 분을 만나긴 했다. 언제냐면 2019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봤다. 예. 시간은 20분. 그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청와대 들어올 때 다 물론 다 보고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돈을 5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와서 이강세 전 대표가 부탁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투자한 회사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조언을 구했고 예. 강기정 전 수석은 거기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의 조사를 받아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을 뿐이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뭐 청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양쪽의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이 사람이 작성했다는 문건이 단연 관심인 상황인데 이 문건 내용은 어떤 내용이길래 이 내용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모 변호사를 통해서 이 문건이 확보가 됐는데 제목은 펀드 하자 치유라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면 정부 여당 관계자가 일부 참여를 했고 설정과 운영 과정에서 관여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화되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이 문건의 진위 여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이 문건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버전이 있고 허황된 주장도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옵티머스라는 금융투자 사기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그 대표가 작성한 문건에는 여당과 정부 관계자가 일부 참여했고 특히 설정과 운영 과정에서 관여했다라는 부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면 대단한 권력형 비리다라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아직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이 지금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옵티머스 내부에서도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표 김재현 대표 전에 이혁진 전 대표랑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서로 고소고발이라든가 특히 지금 해외로 나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혁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 그 과정에서 옵티머스에 자금 수십억을 횡령했다라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문건이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검찰이 파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예. 이제 손정혜 변호사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그 이혁진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오라고 해야죠. 근데 본인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예. 회피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 출국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옵티머스를 처음 만들었고요. 설립자고 대표를 했었어요. 초기 약 70억 원 정도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이 됐었고요. 2018년 3월부터 검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 도중에 출국을 했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출국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도피라고 보여지고요. 네. 검찰이 현재 그래서 기소 중지 상태에 넣어 있는데 예. 이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왜 키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분이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친분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관련해서 이혁진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 하는 게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정관계 로비 관련해서는 이혁진 전 대표를 일단 데려와서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분이 예.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들과 연관이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하는 부분들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자진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 법무부에서 지금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9월 24일 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조율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 국회에 참석해서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추미애 장관이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아마 범죄 인도 청구가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이혁진 씨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데려와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이제 송환돼서 국내로 들어온다면 이 전 대표와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규명할 수 있을까요? 옵티머스를 설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기에 처음부터의 계획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조를 짠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투자의 어떤 실익을 누구랑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어디를 로비 창구로 써서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가 청탁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소환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심지어 이혁진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런 처분도 안 하고 급히 떠났거든요. 그런 도주의 동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어떤 것이었느냐. 예. 그리고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혹여라도 이 설립 과정에서 이 문건의 실체처럼 정부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설립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예, 국정감사의 사안으로 등장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해봤습니다. 뭐 여당은 이걸 지금 현재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건이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가운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 이렇게 전격 지시했어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은 4명 충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보다 더 증원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대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이 이거 처음부터 너무 신속하게 수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고우면한 거 아니냐, 수사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이 계속 따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예. 아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수사 인원을 대폭 증원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예. 수사 은폐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를 여지가 있고, 특히 지금 관련된 핵심 사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데 정관기 로비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한다던가 예. 참고인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수사팀을 대폭 증원해서 실체 규명을 신속하게 해야지만 검찰이 뭔가 은폐를 하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 일각에는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좀 늦게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에 걸맞게 수사를 철저하게 총장의 입장으로서 수사팀을 증언하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보면 더 칼날이 센 칼날로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현 지휘 체계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을 어떤 공격적인 타겟으로 놓고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는 못 믿겠다. 서울중앙지검에 인력 충원해봐야 누구의 검찰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 장관의 검찰이 아니겠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른 방식의 수사, 예를 들면 이제 특검 같은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도 됐고 그렇다면 수사 결과가 믿을 만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한 내용들을 밝힌 다음에 그 내용이 국민적 의심을 풀어주기에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문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때는 특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특검을 갑자기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미애 검찰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검찰의 직접적인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실제 실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야당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의심을 품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성윤 서울지검장인데 서울지검장도 검찰총장의 지휘 라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총장이 직접 이렇게 수사팀도 보강하라 하고 챙겨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 수사가 뭐 덮어지거나 아니면 뭐 변죽만 올리고 끝나거나 그럴 수 있는 수사로 갈 수 없다고 봐요. 윤 총장이 있는 한은 예. 제대로 조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야당의 지금의 특검 주장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다.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 얘기하는 것은 수사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